회복이라는 거지 전체적인 대폭적인 성장 이런 걸 보는 거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 형성됐던 고점을 시장이 뚫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역시 내수보다는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회복 기조. 올해를 저희가 봤던 거하고는 반대로 상저하고로 보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초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동성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하고 시차를 보이는 성향이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는 잡힐 것 같다. 코스피 밴드보다 그 밴드를 왜 냈냐 그 사람이 요걸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거를 봐라. 사실 이게 2150이면 어떻고 2149 뭐 별 차이 없거든요. 어떻게 집계하느냐의 차이라서 어떤 기준으로 삼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경기가 너무 안 꺾여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도 못 높고 내려서.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데미지 축적은 굉장히 클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계부채 문제는 특히 내수와 관련해서는 계속 나올 거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문제다.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이라고 못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식이라서 오를 거다. 그럴 리도 없죠. 한 번 더 이 레벨이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줄까. 다른 사람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새해를 잘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매듭을 잘 짚고 넘어가야 또 그 다음도 항상 전해를 알아야 그 다음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2023년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어려웠다라고 뭐 그건 매해 벌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예. 사실 그냥 이제 틀렸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 저희가 연초 시작할 때는 사실 예. 그 타사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하죠. 그래서 대부분 안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봐서 초반에는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 다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제 7월부터 금리가 정반대로 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희도 생각지 않게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네.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렀고요. 예, 그래서 역시 뭐 시장이라는 게 겸손해야 된다. 네. 예상대로 안 움직인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이게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제 뭐 반도체 HBM이나 또는 뭐 2차 전지나 이렇게 아주 특별한 테마가 좀 주식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센터장님 시장 오래 보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게 뭐 꼭 새삼스러운 현상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차가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때 이제 뭐 콘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테스팅을 해보시면 또 그에 맞게 나옵니다, 시장이.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사실 미국의 경우도 보시면 한 7개 정도 시장을 주도한 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네. 몇 년 보면 그렇게 사실 오른 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경우에도 성장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테마로 좀 몰렸던 거를 꼭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일부 경우 조금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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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역시 과거에 반복이 됐던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왜냐면 왜 여쭤봤냐면 이게 과거에 항상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고 뭐 어떤 구조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다른 이제 스토리가 있을 거라서 과거랑 다르게 계속 간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게 2차 전지도 어쨌든 실적이 나는 업종이고 반도체도 실적이 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내년은 아닌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는 혹시 그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네네네. 들어서 한번 말씀을 예. 드리면 몇 년 전에 이제 바이오가 버블이다 싶을 정도로 그랬었죠. 네, 형성이 네, 네.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면 뭐 나름 이게 테마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3상까지 다 통과해서 네. 됐다고 보면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한 거냐? 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부 종목은 그걸 넘어선 것 같다. 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와서 보시면 그렇게 해서 내려간 종목들 또 문제가 생긴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조금 과도한 시장 가정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갔다. 네. 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산업이 성장할 산업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 완전히 뭐 세상이 끝난 거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의 버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성장되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제 다만 개별적인 종목 접근하실 때는 네네.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내년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물론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2024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하는데요. 네,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준비된 걸 보시면서 좀 말씀을 예. 드리고요. 사실 뭐 이장표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이제 회복이다. 네. 그럼 요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지나치게 부풀었던 부분,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가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뭐 공급망 체질 이런 문제가 컸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부담이 완화될 거다라는 거는 올해 대충 가닥은 잡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펀더멘탈 회복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복이라는 거지 전체적인 뭐 성장, 큰 대폭적인 성장 이런 걸 보는 거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뒤에서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과거에 형성됐던 고점을 시장이 뚫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년에요. 예,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역시 내수보다는 수출. 그래서 내수는 솔직히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은 뭐 지금은 컨센서스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회복 기조. 그래서 상당 부분 반도체가 올해 좀 기대를 빨리 반영한 부분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회복된다고 하면 뭐 충분히 내년에도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마이너스 40%까지 갔던 반도체 수출이 10월 달 들어서 돌아섰고 네. 11월에도 플러스 되고 있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예. 이제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면 금리가 올라간 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게 이제 내수에 영향을 줄 거고요. 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미묘한 균형을 맞춰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그냥 그렇다고 미국 소비가 뭐 막 깔아앉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 성장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냥 그런 식, 그러니까 회복의 스토리다. 그렇게 봐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회복이 주가 회복인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웃을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이게 펀더멘털 회복은 맞는데 주가 회복은 글쎄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주가를 예. 나쁘게 보지 않아요. 네. 좋게 보는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네. 저희가 이 전망을 작성을 하고 한 건 이제 지난달이고요. 네. 지금도 그 전망에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속도의 문제를 생각할 속도다. 필요가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11월에 S&P 보시면 3년 내 가장 상승폭이 컸죠. 네. 월간으로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네.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도 요새 미국 국채 ETF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다 회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를 빨리 반영을 하시게 되면 사실 내년에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저희가 내는 전망의 내용이 다르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 사실 말이 내년 전망이지 전망을 내는 시점부터 내년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11월 달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저희도 시장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다음 해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라고 하면 상고하고든 상저하고든 뭐 상고하저든 이렇게 또 딱 하나씩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리서치 센터의 의견을, 센터에서 예. 얘기하는 센터 거고요. 의견,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이라면 저희 전략가가 보는 입장 네.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올해를 저희가 봤던 거하고는 반대로 상저하고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같이 그 코스트 푸시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물가 상승률이 주가하고는 반대로 움직인다고들 보통 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유가는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걸로 안 봅니다. 네. 근데 이제 75에서 80달러 배럴당 가정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내년 초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른 요인들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숫자로만 보더라도요. 하반기 다시 안정은 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대가 좀 빨리 반영이 되면 또 분명히 요동치는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동성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하고 시차를 보이는 성향이 있고 그걸 보면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는 잡힐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를 재정 지출 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상반기에는 좀 안 좋더라도 하반기 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네. 펀더멘탈 회복도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상반기가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나올 텐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율이 잘 나오면 주가가 강했던 경향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주식이 좋고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뭐 안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다를 건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상반기 숫자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저고 네. 그 기저의 관영이 이제 얼마나 반영하느냐라는 문제라서 네. 저희는 그쪽보다는 이제 실제로 숫자가 좀 올라오는 쪽.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하반기가 반도체를 보더라도 상반기보다는 좀 낫거든요. 올해 이게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대비 그냥 개선이다라는 게 뭐 그건 이미 반영된 부분도 사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저 때문에 좋아지는 건 벌써 다 반영을 한 것 같다. 뭐 상당 부분 반영된 많이 반영된 부분이 것 있을 같던데. 수 있어요. 그게 뭐 100%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면서도 이것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반영된 거냐라는 싸움인데 그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고 펀더멘탈 어느 정도 유지되고 하는 되게 좋은 상황 이런 것까지 다 반영했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아니고요.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정말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를 수 있어서 예, 그거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반기는 그런 식으로 뭐 이미 반영이 조금 된 좀 부분이 됐다라고. 있어서 네. 상저 그리고 하는 고니까 또 거기에 따른 해석을 좀 들어봐야죠. 예,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부분인데요. 예. 그럼 이제 늘 얘기가 미국 소비가 가라앉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가 사실 얘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지표들은 대부분 순환적인 저점에 있는 거는 맞고요. 생각보다 고용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뭐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리쇼어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뭐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 가계부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이게 가계가 겪는 부담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때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거의 100% 육박을 네.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 굉장히 강력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어서 예. 이제 그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출 시장을 회복을 맞춰줄 만큼의 미국 소비가 유지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한다. 네. 그렇게 보면 양호한 실질 소비 바탕으로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미국이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을 더 할 수 있어서 하반기에 조금 더 가속화되는 성장이 나오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시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컨센서스를 보면은 내년 상반기가 GDP의 저점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경기가 잘 안 꺾여서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GDP를 QOQ를 연율화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생각보다 성장률이 안 꺾이면 하반기는 QOQ가 기저 부담이 있으니까 오히려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이럴 거다.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 소비가 더 괜찮고 하반기가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왜냐면 금리 인하가 좀 늦게 나올 거니까 금리가 동결될 때 오히려 소비가 좋았다. 뭐 이런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얘기도 충분히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의 얘기인데요. 네네,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냥 미국 망가진다 네, 또는 좋아지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와 있는 분이 주로 이제 정치학 쪽을 하시는 분인데 물어보시면서 리세션 오냐? 그러셔서 리세션은 온다. 근데 그게 강도의 문제일 뿐이다. 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막 웃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미묘한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경기가 오히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를 안 낮추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IB들 중에서도 일부 회사들 경우에는 내년에 한두 번 낮췄다가 다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얘기는 경기가 어느 정도 냉각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은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시기적인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그건 여전히 그냥 상반기에 온다라고 센터장님도 보시나요? 지금 컨센서스가 딱 상반기에 둔화로 거의 잡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내년도는 별로 시각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반기가 여전히 안 좋고 하반기가 좀 괜찮을 거다 미국도.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뭐 이제 상저하고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들어가서 지수 예상 밴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증권사별로 이제 예상 지수 밴드를 보니까 또 굉장히 폭이 넓고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에서는 각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밴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밴드는 보는 게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달라요, 차이를 부분입니다. 보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차이를 보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2150에서 2950 정도? 사실 작년에 올해 예상했던 거하고 숫자가 안 다릅니다. 별로. 네. 예. 근데 이제 방향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상단은 2950이다. 이거는 저도 전략가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그냥 3,000원 못 넘는다라는 느낌이냐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추세를 뚫고 가는 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에 그 안에서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선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코스닥은 이렇게 보통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이 뭐 지금 지수대가 PBR도 2배, 뭐 PER은 뭐 6, 70배 뭐 이러니까 없죠. 뭐 사실 그 기술적인 거 이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2950이 대충 보시면 PER 12.5배 정도 네. 되고요. 이 정도가
반등했을 때 일반적으로 형성됐던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50이라는 거는 이제 2022년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하락이 일단락됐던, 그러니까 PBR 0.75 정도, 네. 뭐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피 밴드보다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는 네. 그 밴드를 왜 냈냐, 그 사람이. 아, 요걸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거를 봐라.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2150이면 어떻고 2149 뭐 사실 별 차이 없거든요. 네. 2200 그거는 어떻게 집계하느냐의 차이라서 뭐 보통 의미 있는 건 이제 10% 상승 뭐 몇 퍼센트 상승하면 상승장 하락장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낸 전략가나 하우스가 어떤 기준으로 삼는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걸 키로 보니까 그게 재부각 가능성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재부각 됐을 때 요 정도까지 하락했었다. 그리고 반등하면 충분히 반등하는데 그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추세로의 진입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0.75배라고 PBR을 주신 게 2150인 건데 이 코로나 때 잠깐 제격에 0.68배인가 69배에 갔다 왔던 게 제 기억이 나요. 물론 그때 너무 잠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경기가 기본적으로 연착륙의 가정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착륙이 안 되고 경착륙이 되면 PBR이 더 낮아질까요? 아니면 경착륙은 웬만하면 안 올까요? 혹시 만약에 이 2150이라는 하단이 깨질 수 있는 요인이 혹시 뭐가 있을까? 얘기해 주시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나. 정말 하드랜딩이면 좀 얘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 마이너스가 세게 나오는 그렇죠. 거. 근데 저는 사실은 하드랜딩보다는 네.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네네. 경기가 너무 안 꺾여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물가도 못 높고. 내려서. 예. 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데미지 축적은 굉장히 클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뭐 말씀드릴 그게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네. 사실 금리가 올랐을 때 기업들의 차원 부담이나 이런 거는 누적이 되는데 네. 그게 2024년 하반기 25년 가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보시면 경기 하강이 리스크였다는 것보다는 왜 금리 안 내리지? 또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다. 사실 이게 네. 시장을 망가뜨렸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리스크나 뭐 요인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24년에 이제 증시를 우리가 전망할 때 그 밖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조금 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네. 저희 하우스 뷰라는 거는 그냥 한 장이면 끝나는 얘기고요. 사실 네. 그걸 뭘로 보셨냐 하는데 리스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군비 관련 재정 증가 위험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저희는 재정이 인플레이션 원인이었다.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게 보입니다. 추세를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거는 아무도 일어난다고 생각 안 했던 거였고 네. 올해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도 이제 다행히 여기서 커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분쟁이 어디서 생기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재정은 풀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미국도 대선 전에 의회에서의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기 부양하려고 재정을 푼다 이런 거는 이제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네. 군비 문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좀 아는 걸로 보면 이제 유가가 사실 누구나 걱정이죠. 네. 그래서 하우스들마다 보시면 유가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걸로 보시는 한 몇 년을 두고 네.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감산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감산한 게 사실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결이라기보단 그냥 자발적 감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리고 감산 대비 추가로 들어온 데들도 보면 이게 다 자발적 감산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 정도 감산이 그냥 쭉 간다고 봐도 수요가 못 따라갑니다. 네. 예, 그건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요 전망치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감산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조금 반등은 된다. 물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사우디 숙적인 이란은 생산량 늘렸습니다. 네. 또 늘린다 그러고 있고요. 네. 늘어날 거 50만 배럴까지 합치면 사우디 줄어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우디도 전략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게 미국에서도 늘고 그 다음에 이란도 하고 네. 뭐 앙골라 같은 데는 뭐 아예 감산 같은 거 그냥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고 이러니까 사실 사우디가 괜히 남들 증산하는 거 도와준 격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유가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보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늘 얘기하는 거는 한국은 가계부채죠. 네. 얘기는 나오고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더 이상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좀 기우다 나지 지나치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못하게 된 건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대로 최근에 보면 뭐 OECD 국가들 중에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거의 이제 1위에 근접이 된 상태고요. 뭐 GDP 대비로도 100%를 넘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문제시하고 있는 거는 오른쪽 보시듯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이 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한국이 잘 안 보이시는데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회색 선이고요. 네. 그래서 막 올라왔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목 GDP는 증가를 하는데 그렇겠죠.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5대 은행만 보면 최근에 늘었다고 해도 아직도 감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는 보이고요. 다만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특히 내수와 관련해서는 계속 나올 거다. 이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문제다. 네. 라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워낙 은행도 오래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있긴 한데 금융자산이 가계부채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이건 물론 가계부채는 다른 사람이 지고 있고 돈은 딴 사람이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팅은 안 되겠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 그래도 순금융자산이 소폭이나마 있어서 이거를 계속 유지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나치게 희망적인가요? 미국은 이게 폭이 더 크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금융자산 더 많아가지고. 어떨까요, 이거는? 되게 애매한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그 한국의 경우를 좀 좋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금 8페이지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에서 이게 이제 국가 GDP 대비 가계신용이 다 높은 나라예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찾아보시면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 보통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요.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죠. 예, 그런 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보시는 뭐 이 나라들 말고도 스웨덴이라든가 뭐 이런 되게 가계부채 높다고 하는 나라들이 정부 부채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미국은 코로나 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을 풀었습니다. 네. 한국은 대출을 쉽게 받게 그렇죠.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쪽이냐, 재정의 건전성과 가계의 건전성이라는 게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이게 부동산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부채는 부동산에 쏠려 있고 자산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각에서는 뭐 한국 사람들이 부자라는 착각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은퇴 문제를 계속 보시는 전문가들 중에는 네. 그게 이제 그 부동산 가치에 굉장히 많은 게 쏠려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가계부채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거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게 희망이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건데요. 그 한국의 가계부채를 놓고 보시면 재밌는 거는 그냥 다 주택입니다. 네. 다 주택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부채 뭐 한 뭐 1,800조 이렇게 보면 그냥 은행이 반 뭐 이런데 그냥 다 주택이라고 보시면 크게 안 틀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담대에는 전세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네, 네, 네. 그건 주담대는 네네. 아니죠.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는 거는 회색으로 보시는 게 주공공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 그러니까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녹색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차가 있어서 매년 정확하진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주담대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주공공이나 주택 도시기금 거였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거네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다 알고 계시는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네, 네, 네. 올해 이제 거의 한 37조 나갔죠. 네. 예전에도 보시면 보금자리론도 있지만 안심전환대출 같은 거 네. 계속 나갔죠.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게 분명히 주택금융에 공급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부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도 아는데 동시에 그게 너무 쪼그라들면 경제나 기타 다른 쪽에 굉장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조정을 계속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무조건 그렇다고 정책 당국을 믿고 간다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동시에 최근의 증가가 내년 되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이유는 전세 대출이 더 이상 안 늘거든요. 네. 전세가가 안 오르면 그 상태에서 올해는 37조 가까이 공급이 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에는 이제 신생아 특례로 해서 20조 대 정도, 네. 그래서 한 10조 정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쪽은 우리도 이제 서서히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예, 그래서 어쩌면 잘만 통제가 되면 내년 초에는 GDP 대비 100% 미만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려를 안 하실 수는 없고요. 또 개개인은 높아진 금리에서 되게 조심해야겠지만 예. 그게 빵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어렵고요. 네. 동시에 이제 PF도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되면 100몇 조 그래서 2010년 뭐 12년 이때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그 PF의 물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때는 그 절반 이상을 은행이 들고 있으면서 부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하고 걱정은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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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부채는 그렇다면 내년에 수출 상황은 시장에 좀 어떻게 작용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출 회복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뭐 2.1% 정도로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거 보고 있고요. 뭐 역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죠. 예, 예. 그래서 10월에 13개월 만에 플러스 돌았고요. 이게 이제 상반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44%,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짚어봤으니까요. 사실은 다들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네, 내년에는 그러면 뭐 어디 투자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 다들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궁금하고요. 유망 섹터 리서치 센터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치주로 가자. 예. 예. 그냥 뭐 2차 전지 이런 데게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쪽은 아마 정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IRA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네. 그거는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을 선거까지 연결이 지켜보기로 되죠. 하고요. 네. 뭔가 또 이벤트가 네. 많아서요. 정치 그렇죠. 이벤트.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봐도 그 안에서도 조금은 기대가 과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른 거고요. 어쨌든 한국의 경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유가하고 반도체 말씀드리는 게 한 10년, 15년 전 돌아가서 보시면 한국 상황 볼 때 딱 두 가지 봤었거든요. 네. 유가하고 반도체. 네. 예, 그건 뭐 대부분 기억을 하실 거고요. 지금도 그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 부분이 나쁘지 않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IT 수요는 미국 중심이고요. 뭐 AI 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철강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그래도 최악은 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정부에서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건 맞고요. 물론 이제 걱정은 합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있다가 어떡하려고. 근데 이제 그건 또 그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분명히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생지수하고 철강이 되게 밀접한 건 아실 거고요. 이게 그동안 깨졌었죠,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의 부동산 관련해서 그 지표들이 최악을 찍었다라고 보면 충분히 철강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수화학인데요. 역사상 밸류에이션이 거의 최저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전히 적자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주식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화학입니다. 저는 네.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이쪽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시클리컬이라는 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네.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 이게 정유보다 화학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시클리컬의 성격이 있다면 그게 흐름이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철강은 뭐 2차 전지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최근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지주사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만 화학주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미 되게 세게 반등한 것들을 몇 종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약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어서 네. 종목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보시면 그냥 저점을 좀 탈출한 정도 네. 여전히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은 정말 두 배 나는 게 또 되게 쉽게도 나오는 섹터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철강 그리고 이제 역사적 최저 밸류에이션인 순수화학 이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또 그렇고 우리 센터장님이 전체 하우스별 다 보시니까 다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좀 마지막으로 잘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은 당분간은요. 네. 그게 이제 풀려야 되는 문제인데
자금의 단기화라는 게 네.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돈이 채권으로 이동이 돼 있습니다. 뭐 아직 아니신 분도 계실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A1급 정도의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채보다 요새 3개월 물들이 금리 좋은 게 많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4%대에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말 넘어가서 연초까지는 일단은 높아진 금리 수준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라는 것들이 되게 크고요. 작년 말에도 보시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폭등할 때를 이용해서 퇴직연금이나 이런 데서 갈아타기 하시면서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이렇게 묻으셨던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올 초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길게 보시면 당연히 주식시장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좋게 보고 가시는 게 뭐 내년에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특히 단기물들. 단기물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뭐 공모주 하시던 분들이 연말에 공모주가 없어지니까 한 3개월짜리 이런 것들을 활용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예, 뭐 저희 회사도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건설사나 이런 것들 되게 위험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되게 잘 고르셔야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뭐 7%, 8% 그래서 뭔가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거를 직접 선별 안 하시더라도 3개월물 정도에서 4%대의 제법 안전한 것들은 많이 있다. 예, 그런 것들은 한번 연말을 두고 생각해 보실 만하다. 그렇게 단기 보고 뭐 있습니다. CP 회사채 중에 A1이고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뭐 ETF가 아니라 현물로 직접 증권사에서 사는 거를 추천이라보다는 그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예,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ETF로 사실 때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속성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크레딧물은 그게 결국 풀링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왜냐하면 주관적인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물건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직접 증권사 같은데 창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내년을 맞이하는 시청자분들께 투자하시면서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조금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점검.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주식을 좋아하니까 여기 있고요. 그 그렇겠죠, 다음에 예.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떨어졌을 때 사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올랐을 때 더 오르는 걸 바라고, 그러니까 산 거죠. 예, 근데 예.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항상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팔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게 저도 최근에 그런 종목이 하나 나와서 네.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네. 이제 그것도 제가 점검을 한 번 더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이라고 못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식이라서 오를 거다 그럴 리도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냥 한 번 더 이 레벨이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줄까?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게 더 좋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야 계속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다른 사람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제가 그걸 잘못해서 팔았던 게 엄청나게 올라서 네. 네. 굉장히 네.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저도 쉽지 않은데요. 네.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 번 점검 다시 하는 걸로. 한 번 더 네. 점검해 보는 걸로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에는 저희 특별히 DB금융투자 이병건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